1748년 한양의 한 귀퉁이에서 훗날 조선을 뒤흔들 사내 홍국영이 태어납니다. 그의 가문인 풍산 홍씨는 당대 조선을 지배하던 명문가 중의 명문가였습니다. 훗날 왕이 된 정조의 외할아버지인 홍봉안 등이 모두 이 가문 사람이었으니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홍국영의 직계 가족은 달랐습니다. 그의 집안은 풍산 홍씨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서 가장 시들어가는 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관지군이 없어 매일 책장만 넘기며 한숨을 쉬었고 집안은 명문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어린 국영은 뼛속까지 시린 가난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명절이 되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권세를 부리는 친척들 틈에서 그는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은 채 구석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가난한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어린 마음에도 그 무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이때의 기억은 소년 홍국영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반드시 이들보다 높은 곳에 서서 내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도끼 어린 야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홍국영은 남달리 눈치가 빠르고 영특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상대방의 얼굴빛을 살피는 법을 본능적으로 익혔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놀 때도 그는 항상 대장 노릇을 했고 전술을 짜는 데 능했습니다. 한 번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이웃집 과수원에 과일을 서리하려던 아이들이 주인의 눈에 띄어 혼쭐이 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겁에 질려 도망갈 때 어린 국영은 오히려 당당하게 주인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주인이 평소 유교적 도리를 중시하는 선비라는 점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맹자의 구절을 인용하며 배고픈 아이들의 서리는 군자의 도리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인의 풍모라며 능청스럽게 대처했습니다. 주인은 소년의 기계와 비범한 말솜씨에 감탄해 오히려 과일을 한 바구니 쥐어주어 보냈다고 하죠. 이 일화는 훗날 그가 정조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비상한 처세술의 싹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겪은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홍국영은 자신의 가문 안에서도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던 홍봉안과 홍인한 일가는 가난한 친척인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노비보다 못한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국영은 그들의 조롱을 견디며 골방에서 밤낮으로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전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고 권력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1772년 마침내 별시 문과에 급제했을 때 그는 기쁨보다는 서늘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멸시를 너희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마. 하지만 갓 관직에 나간 그를 기다린 것은 정조의 암살을 꾀하던 정적들의 위협과 살벌한 당쟁의 현장이었습니다. 1775년 세손 이산정조의 처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 이후 세손을 제거하려는 노론 벽파의 칼날은 매일 밤 그의 침소를 겨눴습니다. 정조가 머물던 조년각 주변에는 세손을 감시하는 눈길이 가득했고 정조는 암살의 공포 때문에 밤에도 촛불을 끄지 못한 채 책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쥐 한 마리만 지나가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그 시절, 홍국영이 세손을 보호하는 세자시강원 설서로 임명됩니다. 홍국영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단 한 번의 기회다. 이 사내를 지키면 나는 조선을 얻는다. 그는 정조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조가 먹는 음식 한 술, 읽는 책 한 권,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고 밤에는 정조의 처소 옆방에서 칼을 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조는 이 가난하지만 기계 넘치는 청년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을 보았고 두 남자는 서로의 외로움과 야망을 공유하며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776년 3월 마침내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보위에 오르자 홍국영의 야망은 거침없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즉위일성으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으로 조정을 전율케 했고 그 피해 개혁을 실행할 오른팔로 홍국영을 선택했습니다. 정조는 홍국영을 위해 궁궐의 모든 경비와 정보를 장악하는 수기소라는 전무후무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수기대장이 된 홍국영의 권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모든 대신은 왕을 아련하기 전에 반드시 홍국영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국정보고서는 그의 손을 거쳐야만 정조의 책상에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무시했던 홍봉안, 홍인한 일가가 이제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그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홍국영은 그들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문에 대한 복수와 권력의 달콤함을 동시에 만끽했습니다. 당시 홍국영은 정조의 곁에서 왕의 명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대신들은 그를 세도라 부르며 왕실의 권력이 아닌 홍국영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고 조정은 홍국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의해 파벌이 뒤바뀌고 목숨줄이 오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홍국영은 정조가 꿈꾸던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으나 동시에 자신이 왕을 만든 1등 공신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그 권력을 자신의 사유물로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나눌 수 없는 독배였습니다. 정조의 충성스러운 방패였던 홍국영은 어느새 스스로가 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지속시키기 위해 조선의 군주들이 가장 경계했던 외척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신의 누이 동생을 정조의 후궁인 원빈 홍씨로 들여보내기로 한 것이죠. 정조는 외척의 발호를 혐오했지만 자신을 지켜준 홍국영에 대한 깊은 의리와 정 때문에 이를 허락했습니다. 1778년 누이가 입궁하던 날, 홍국영은 마침내 자신이 왕실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올랐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원빈 홍씨가 세자를 낳기만 하면 자신은 왕의 외삼촌으로서 조선을 영원히 통치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의 오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입궁한 지 불과 1년 만에 원빈 홍씨가 자식도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원빈의 죽음 앞에서 홍국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누이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적 정당성과 미래가 통째로 사라진 거대한 상실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은 홍국영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누이의 죽음이 정비인 효의왕 후에 의한 독살이라고 근거 없이 확신하며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중전의 처소를 무단 수색하고 상궁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며 중전을 폐위시키려 획책했습니다. 이는 국모에 대한 모독이자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조의 후계 구도를 자기 입맛대로 짜기 위해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아들 상계군을 죽은 누이의 양자로 들여 후계자로 밀어붙이는 명백한 대역죄에 가까운 일을 꾸몄습니다. 정조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방패가 이제는 왕실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었음을 말이죠. 정조는 냉철한 군주였습니다. 사적인 의리보다 국가의 기강이 우선이었습니다. 홍국영은 왕이 보내는 수많은 경고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왕의 침묵이 자신에 대한 여전한 신뢰라고 착각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조정을 장악한 홍국영의 위세가 극에 달하자 홍국영 자신조차 스스로가 정조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던 대신들조차 이제는 홍국영의 눈치를 보느라 왕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조에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1779년 9월 정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차마 자신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준 동지에게 사약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조는 홍국영을 조용히 불러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너와 내가 조년각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너의 눈빛은 오직 나를 지키겠다는 진심뿐이었는데 지금의 너는 어디에 있느냐? 정조는 처벌 대신 자발적인 낙향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정조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슬픈 이별 통보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단 4년 만에 벌어진 참담한 몰락이었습니다. 강릉 바닷가로 쫓겨난 홍국영은 매일 술을 마시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나는 오직 전하를 위해 일했을 뿐이다라고 통곡하며 밤마다 대궐이 있는 북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서 왜 쫓겨나야 했는지, 왜 자신이 정조를 배신하는 행위를 했는지조차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백성과 군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일 뿐 결코 사유할 수 없다는 진리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을 증오하며 키운 도끼는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그 도끼가 결국 그 자신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는 결국 화병과 지독한 영양실조로 1781년 35이라는 한창 나이에 쓸쓸하고 고독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홍국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정조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록에는 정조가 그가 처음 가졌던 마음만 변치 않았더라면 나와 함께 태평성대를 열었을 터인데 라며 깊은 탄식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국영의 실패는 정조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고 이후 정조는 그 누구에게도 권력을 나누어 주지 않고 모든 정무를 스스로 챙기는 고독한 군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조는 이후 홍국영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을 찾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모든 정보를 통제하며 더 강한 왕권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강인함 뒤에는 홍국영이라는 벗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이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홍국영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힘과 지위가 정말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신뢰와 시대의 운 위에서 잠시 피어난 꽃인지 말입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열흘을 붉지 못한다는 권불10년 화무십 일홍의 진리를 그는 자신의 목숨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250여 년 전 한 남자의 뜨거운 야망과 허망한 추락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권력의 무게와 초심의 중요성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국영을 보며 성공의 정점에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목격합니다. 그가 처음 조년각에서 정조를 지키려던 그 순수한 열정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허망하게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을 증명할 뿐입니다. 홍국영은 그렇게 조선 왕조실록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지만 비극적인 색채로 채워넣고 사라졌습니다. 이토록 거대하고도 쓸쓸했던 홍국영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인간이란 얼마나 권력이라는 마약 앞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를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그가 겪었던 가난과 멸시, 그리고 그 이후에 마주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생각하면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곧 용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망친 질서와 상처 입힌 많은 이들을 생각하면 그의 최후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홍국영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나 자신의 야망이 타인의 고통 위에서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가진 힘이 공적인 가치를 향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50년 전 죽은 홍국영의 이야기를 여전히 읽고 또 읽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인물 산책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곳의 다른 내용들도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